안녕하십니까. 금일 소아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울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 소아청소년 우울증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제가 가상의 사례를 조금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례의 내용 중에서 굵은 글씨 그리고 이렇게 밑줄 친 내용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 소아청소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라는 이해를 조금 더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철수의 이야기인데요. 중학교 2학년 철수는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머리가 아프다며 양호실을 다녀오더니 조퇴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농구한다며 뛰어나가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농구도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툭하면 친구들과 싸웁니다. 이전 같으면 웃고 넘어갔을 농담에 날선 반응을 보이다 보니 친구들과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집에서도 짜증이 부쩍 늘었습니다. 너무 버릇없이 구는 것 같아서 어머니가 지적하면 억울한 듯 별거 아닌 일에도 화를 냅니다. 점점 학교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부모가 불러도 답을 잘 하지 않고 우울한 표정으로 지냅니다. 입맛이 없다며 밥도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밤에 뒤척이면서 잠을 자고 하루 종일 피곤해합니다. 이런 소아청소년 우울증은 그럼 얼마나 흔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연령이 조금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률이 조금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학교를 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 시기에는 저희가 1% 정도가 차이 되지 않는 정도로 소아청소년 우울증이 발병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령기 정도의 이제 시기가 되면 보통 한 2에서 3% 정도로 발병률을 좀 이해하고 있고 남아와 여아에서 그 발병률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서는 이제 조금 더 발병률이 증가해서 한 4에서 8% 정도까지도 보고요. 이 시기에는 보통 여아에서 남아에 비해 한 2배에서 3배 정도 이런 발병률이 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족 중에 이제 부모님이 우울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런 아이들이 우울증 발생률이 약 3배 정도 이렇게 위험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우울증은 왜 생길까요? 이 우울증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하나의 요인으로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유전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이 두 가지가 같이 상호작용해서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세로토닌과 관련된 유전자가 좀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 이제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이 세로토닌 수송체라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조금 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씩 형태가 다를 수 있는데요. 그 형태가 조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여기 적어놓은 폴리모피즘, 다형성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이런 개별적으로 이 특정 유전자에서 형태들이 다양한데 어떤 특정 형태를 띠게 되면 이 세로토닌 수송체라는 단백질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세로토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서 이제 최근 연구에서는 최근의 스트레스 사건이 우울증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특정 유전자의 형태를 지닌 상황에서 이제 최근의 환경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같이 이제 부과가 되면 서로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설명이 조금 장황했는데 결론적으로는 특정 유전자 형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걸 통해서 우울증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상 증상과 이제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우울증, 저희는 이제 주요 우울장애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최신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해 놓은 9가지 정도의 증상들이 이제 우울증의 증상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연속적으로 2주 이상이 쭉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우울증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그 외에 이제 중요한 영역에서 굉장한 고통을 주고 또 하던 걸 잘 못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인과 그 소아청소년에서는 우울증의 진단 기준이 별도로 이렇게 달리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소아청소년에서는 성인과 다르게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울한 기분 같은 경우에는 소아청소년에서도 우울한 기분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과민하고 앞에서 소개드린 그 철수의 사례처럼 굉장히 예민해지고 짜증스럽고 이런 기분의 형태로 바뀌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성인과의 좀 차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인에서는 이제 폭식을 하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하거나 식욕이 저하돼서 체중이 떨어지거나 이런 체중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소아청소년에서도 물론 이런 체중의 변화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중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는데 이런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이런 체중의 변화와 비슷한 의미로 소아청소년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에서는 직업활동을 보통 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과는 다르게 적절하게 학업 성취를 하지 못하거나 또래관계 혹은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로 대신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중요한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있고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진단 자체는 이제 소아청소년 아이들과 그리고 보호자분들과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이런 증상들에 해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우울증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자살을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제 자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연구에 따르면 10대와 2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알려져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10대 청소년에서 자살하는 이런 발생률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걸 수치상으로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살 자체가 소아청소년에서도 아주 드문 일이 아님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도 많은 걱정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좀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아청소년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평소와 다르게 조금 반복을 하게 되거나 실제 자살을 위한 시도, 행동들을 하게 되거나 자해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가지고 있는 자살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살 생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더 이렇게 부추기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위험을 더 올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의료진들도 보통 진료를 하게 됐을 때 이런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있고 이런 자살 생각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어려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걱정하는 것보다 그런 위험을 늘리거나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아이의 그런 생각을 더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 이 자살 생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가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이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떼지 않고 이제 같이 지내면서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이렇게 만나서 아이의 컨디션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범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입니다. 저희가 약물 치료 중에서는 우울증에서 이제 항우울제라는 치료제를 메인으로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항우울제는 어떠한 작용을 할까라는 것을 이해를 해보면 아직까지 이게 100%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우리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이라고 부르는 이름들을 좀 들어보셨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물질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항우울제들이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뇌에서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가 보통인데, 우울증에서는 이런 상태가 이제 균형이 깨져 있고 불균형인 상태로 보통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항우울제는 그런 불균형을 균형 쪽으로 다시 맞추어주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울한 기분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울 증상들을 호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이 약을 먹어도 정말 괜찮은 게 맞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큰 걱정들을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 항우울제 치료를 하면서 크게 의존성 그리고 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연구로 밝혀져 있어서 걱정은 조금 덜 하시면서 열심히 약물을 잘 사용하고 치료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약물 복용 중에 약물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 그리고 증량을 하면서 얼마 안 되는 그 초기 단계에서는 간혹 가다 감정이 오히려 이렇게 기복이 심해지거나 좀 더 짜증스러워지고 예민스러워지는 그런 경우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소수이지만 일부는 죽음에 대한 언급들을 이전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주 하는 경우들도 만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의 깊게 보셨다가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한 번쯤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약물을 쓰게 되면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우울증의 경과를 보면 이게 참 재발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물 치료하고 많이 좋아졌다, 호전이 되었다라고 느끼면서도 그 이후에 유지해서 잘 치료하는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도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보통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소 1년 정도 이상은 꾸준한 투약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기억하시고 약물이 이제 쓰면서 좋아지더라도 한동안 또 꾸준하게 잘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필요성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리치료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제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치료자에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갈등 상황,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통찰, 깨달음을 좀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들을 표현해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이런 방법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심리치료는 보통 대화로 이루어지는데요. 어린 아동의 경우는 말로 이 감정들을 표현한다는 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형태로 된 그런 심리치료를 보통 많이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심리치료의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지행동 치료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인지행동 치료는 우울증 환자분들은 보통 자신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부정적으로 평소와는 다르게 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생각이 많이 왜곡되어 있고 좀 지나치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찾아서 바꾸어주고 교정해주는 작업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얻게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 이러한 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요. 가족 치료는 이제 소아청소년 우울증 아이들을 보통 보면 보호자들과 이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있고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치료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문제 행동을 어떻게 조절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볼 수 있고 또 아이가 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부모와의 이런 의사소통에 있어서 조금 교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도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치료도 이 심리 치료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소아청소년 우울증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또 진료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궁금해하시고 자주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미리 뽑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울증은 정신력이 약해서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의지가 약한 거 아닌가요? 노력하고 의지를 굳게 먹으면 이겨낼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들을 또 왕왕히 만나게 됩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우울증은 의지와 노력의 문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의지가 약하거나 노력을 덜 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고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병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의심이 되면 야, 너 의지가 너무 약해. 더 열심히 해봐. 마음을 굳게 먹어봐. 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아이를 좀 전문가와 만나서 상의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경우들에는 이제 보통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이제 흥미도 많이 떨어지고 잘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즐겨 했던 일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뭐 가벼운 운동이나 그리고 뭐 영화 보기 이런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좀 재미있게 했던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시 조금 시작해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정말 땅굴을 파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누군가랑 같이 있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겠지만 혼자 있기보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우울증 치료는 100m 달리기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고 걱정하게 되고 조급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생길 수 있는데요. 적절하게 또 꾸준하게 치료를 잘 한다면 시간은 걸리지만 점점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분들이 그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2가지 이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가지 카테고리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요것만은 조금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유의 깊게 조금 더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의지와 노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 좀 차려라, 마음 좀 다잡아라 이런 식의 충고를 하는 것은 도움이 별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활동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오히려 너무 많은 활동들을 무리해서 하게 되거나 강요를 받게 되거나 이러면 무기력감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보통 환자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들었을 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는 태도는 필요하지만 그 이해와 공감이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힘들구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괴로웠겠구나 라는 이해와 공감은 해주시되 하지만 또 이건 다르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런 태도를 좀 보여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서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소아청소년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생각보다 참 많은 것들을 가졌고 또 할 수 있는 경우들도 많고 그런데에도 자신에 대해서 너무 형편없다, 쓸모없다, 가치가 없다,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 제가 이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한 번쯤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로또 1등이 당첨될 확률이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한 900만 분의 1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또 1등에 저도 당첨돼 본 적은 없는데 당첨되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로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장을 보태면 어떤 분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로또 1등이 당첨이 된다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로또 1등이 당첨된 이것이 왜 이렇게 가치 있고 모두가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전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는 정말 희박한 확률, 낮은 확률을 뚫고 이것을 얻어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치를 우리가 확률로 좀 표현해 보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한 81억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과학적으로는 알려진 바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 세계 인구인 81억 명 중에 유일한 존재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확률로 바꾸어 보면 81억 분의 1이 되지요. 근데 우리 앞서 말씀드린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900만 분의 1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확률만 우리가 뚫어도 엄청 가치 있다 이렇게 여기는데 저희의 가치, 존재 가치 자체는 그거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낮은 확률,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81억 분의 1이라는 확률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고 이거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저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만큼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힘든 일들이 있고 무언가 잘 되지 않을 때 저에 대해서 조금 깎아내리게 되거나 이제 탓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냥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나는 가치 있고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기억을 해보시고 정리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쁜 시간 내서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